그 노무현 대통령은 진심으로 작전 통제권을 환수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제 미국 놈들과 그 우리나라의 4대 매국에 쩌들었던 그 장성들이 노무현을 패싱하고 미국과 직접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정말 그거야말로 내란 아닌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면서 그 유명한 연설 나온 거잖아요. 부끄러운 줄 알아 이씨. 우리가 작전 통제 하나 할 만한 실력이 없냐? 대한민국 군대들 지금까지 뭐 했노 이게? 나도 군대 갔다 왔고 예비군 훈련까지 다 받았는데 심심하면 사람한테 세금 내라 하고 불러다가 뺑뺑이 돌리고 훈련시키고 했는데 그 위에 사람들은 뭐 해서 작전 통제권 자기들 나라 자기 군대 작전 통제도 한 게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놔놓고 나 국방장관이요 나 참모총장이요 그렇게 별들 달고 끄드럭거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작동권 회수하면 안 된다고 줄줄이 모여가가지고 성명 내고 자기들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지.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들을 하고 작동권 돌려받으면 우리 한국군들 잘해요. 경제도 잘하고 문화도 잘하고 영화도 잘하고 한국 사람들이 외국 나가보니까 못하는 게 없는데 전화기도 잘 만들고 차도 잘 만들고 배도 잘 만들고 못하는 게 없는데 왜 작전 통제권만 왜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별난 사람들이 그러면서 광해를 보고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을 딱 해보면 그 보니까 이제 시기적으로는 광해가 좀 더 늦게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광해의 감독이 노무현 대통령의 그 연설에서 영감을 얻은 거 아닌가? 뭐 전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노무현 대통령은 여튼 그 민족의 자주권에 대해서 생각을 하신 대통령이라는 거지. 근데 이재명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다니까. 김어준 총수가 본인이 진정 개혁의 아이콘이고 본인들은 자기들이 이제 진보라고 하잖아요. 진보라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이 외교 이거 비판해야 돼요. 저는 이제 사실은 트럼프를 만나네 안 만나네 막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사실은 가서 트럼프가 저렇게 나오면 나는 협상 안 하고 왔으면 차라리 좋았겠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찌됐든 하고 왔고 근데 합의문도 없다 하고 그래서 근데 이제 민주당 정권이 예전에 윤석열 정권을 비판할 때 뭐라고 했냐면 얘네들이 이면 합의를 굉장히 많이 했을 거고 그래서 뭐가 나올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늘 하는 말이 정부 국민한테 다 공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물론 이제 국가 간의 이런 뭐 비밀이 있는 것들은 이해하지만 뭔가는 발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찾아본 바로는 아직까지 뭐를 어떻게 뭐 했다라는 건 없고 그냥 아무튼 분위기 좋았다. 잘 마무리됐다. 센스가 있었다. 이렇게만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많이 아쉬웠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했고 근데 이 4대주의 얘기를 하면서부터 저 바이든 때부터 그 대기업들이 SK 제 기억에는 아마 SK였던 것 같아요. SK가 그 투자를 한다고 막 이렇게 해서 바이든이 집 같은 뭐 저택에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저 돈이면 제가 그 생각도 했거든요. 아 저 돈이면 우리들한테 쏟으면 정말 우리 잘할 건데 이 생각이 사실은 들었는데 지금 점점 이제 그런 거잖아요.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너네는 우리한테 투자해. 일본도 우리한테 투자해. 한국도 우리한테 투자해. 캐나다도 우리한테 투자해. 이렇게 하면서 자기네는 지금 강국이 더 부에 이렇게 축적이 되면서 우리 걸 뺏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한테 오는 게 뭐지? 그 마스가를 하고 나서 이 제조도 미국에서 해. 인력도 미국인들을 써. 그럼 우리한테 들어오는 게 뭐지? 그럼 거기에 이익금이 우리한테 들어올까? 난 아니라고 생각해. 또다시 투자를 하라고 하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많이 좀 아쉽고, 예. 여전히 우리는 최저임금에서 이렇게 2.9%? 이거 올라가면서 여전히 헐떡거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쉽다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좀 들죠. 우리 주인장께서 굉장히 코드가 잘 맞고 너무 좋은데 아까 그것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저도 그 예전에 이제 그 가이드 하면서 좀 먹고 살아야 돼서 그 독일에 가면은
하이델베르크 대학이라고 있어요. 그 이제 14세기 1300년도에 이제 지어진 대학이다. 그럼 막 사람들이 와 이래. 근데 그렇게 생각할 거 없다. 우리나라의 성균관도 그 1392년에 이제 조선을 열었으니까 그 즈음에 지어졌다. 에이 선생님 그건 아니죠. 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왜 성균관은 대학이 아니고 그럼 하이델베르크 대학도 지금의 그 모습 그대로 있었을까요? 당시에? 아니었을 거거든. 근데 이게 뿌리 깊은 사대주의인데 저는 그렇게 봐요. 이재명 대통령은 뿌리 깊은 사대주의자구나. 그러니까 뭐 북이 뭐 어떤 뭐 경로로든 저는 첩보를 얻었을 거라고 봐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하고 그럴 위인이 안 된다. 근데 뭐 이재명 대통령도 그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뭐 자기한테 뭔가를 기대하는 것 같은데 뭐 나도 뭐 그럴 위인은 안 된다고 뭐 말을 뭐 그런 투로 그 흘려본 기사라 뭐 정확히 워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느낌은 이제 그런 거죠. 애초에 그럴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인 거고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 외교와 국익에 대해서는 다른 목소리가 없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했더라고요. 야, 이게 내로남불의 전형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외교와 국익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얼마나 그 윤석열을 깠습니까? 그쵸. 뭐 체코 가가지고 원전 수주한 것도 그렇고 그리고 뭐 바이든 날리면 자체가 일단 그런 논란인 거고. 그쵸. 김건희 뭐 어디 가가지고 뭐 그렇게 오드리 헵번 흉내내고 그럼 이거 가만히 있어야 하나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그렇잖아. 문제 제기해야 하잖아.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망신살 뻗치고 나라 팔아먹은 외교에 대해서는 비판해도 되고 당신들이 나라 팔아먹은 외교에 대해서는 비판하면 안 되나? 그거야말로 이틀막 아닌가요? 이런 내로남불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사람은 굉장히 만족하는구나. 지금 방일 방미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고 내가 나라를 이만큼 팔아먹은 것에 대해서 지금 뿌듯해하는 것 같아. 그걸 국익이라고 믿는 거야 진심으로. 그게 그가 말하는 실용주의라 그러면 난 그거 동의할 수 없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뭐 역사학자도 아닙니다만 우리 역사를 보자고. 아까 이제 제가 뭐 이완용 얘기했는데 이완용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요. 자, 조선, 아까 광해 봅시다. 뭐 북인이라고 하는 세력들은 그들이야말로 그 실용외교 하려고 했던 거잖아. 중립, 역사책으로 배웠던 명청교체기잖아요. 그러면서 광해가 중립외교 하려고 했던 거고 명나라가 청나라를 방어하기 위해서 파병하라 했는데 파병 안 하려 했죠. 북인들은. 근데 그때 주류는 서인이었잖아. 서인들은 파병하라 한 거예요. 거의 4대에 막 지랄하는 새끼들이 다 서인들인 거잖아. 그랬던 거잖아요. 그들의 사대에 의해 그게 어떻게 뭐냐. 서인이 나중에 노론소론으로 갈리고 노론이 그 정권을 잡잖아요. 송시열 뭐 이런 애들. 걔네들의 사대주의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 노론의 이제 그 명망과 가문이라 하나요? 걔네들로 인해 세도 정치가 벌어지는 거고. 그러면서 그 사대주의가 더욱더 심화되는 거예요. 심화되는 거야. 이완용은 그 세도가 중에 한 놈한테 양자로 어렸을 때 가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들이 이제 뭐 친러파니, 뭐 친청파니, 친일파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인부터 시작된 그 사대주의의 그 역사가 이완용까지. 그리고 이완용의 마지막 소원이 뭐야? 소원이 아니라 뭐라 그래? 그 유언이라고 하지. 죽기전에. 그거 아시는구나. 야, 내가 보니까 미국이 뜰 것 같다. 아들들아, 미국한테 붙어라. 미국한테 붙어라. 실제 보세요. 우리 해방되고 반민특위 제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그 영화 암살, 저희 암살이 아니라 처단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거기 나오는 그 누구야? 이게 노덕술한테 뺨 맞은 김원봉. 진짜 독립운동가들이 발편점을 못 짰어요. 해방되고도. 친일파였던 새끼들이 그대로 친미파로 그 역사가 이어져 온 거거든요. 그 기득권들이 말하는 그 실용,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먹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실용주의를 강조했어요. 이완용도 백성들을 위해서라고 했어. 우리가 미개하고 부족하고 능력이 없으니 잘못하면 열강의 각축장이 될 것 같으니까
일본한테 붙어야 한다. 그게 백성들 지키는 거다. 그게 그들이 말하는 실용이거든요. 그들이 말하는 국익이잖아.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그런 사대주의, 나라를 팔아먹는 국익과 실용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야 자동차 산업 갖다 바치는 것도 난 화가 나는데 조선 산업까지 갖다 바치면서 그들이 말하는 국익이고 실용은 대체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완용과 이재명이 다른가요? 너무 나갔나? 난 아니라고 보는데. 아까 영화 광해에서부터 시작한 서인들의 사대주의가 노론의 사대주의로, 세도정치가들의 사대주의로, 그러면서 이완용을 비롯한 을사오적 뿐이겠어요. 나라를 막 팔아먹은 이런 자들, 최담선이나 문인들, 유광수, 민족 개조, 민족까지 개조. 걔가 왜 민족을 개조하자 해요? 국익을 위해서. 우리 민족은 미개한 민족이니까 열등한 민족이 돼야 한다. 근데 이거 당시에 식자층들 중에 비슷한 생각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우리는 이광수 나쁘다 하고 안창호 좋다 얘기하지만 안창호도 우리 민족이 열등한 민족이라 실력 양성론이라는 걸 부르짖거든요. 실력을 키워서 독립해야 한다 이 얘기를 해요. 민족개조론과 제가 볼 때 50보 100보거든요. 근데 그 안창호 선생 존경하는 분들한테 제가 비판받을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만, 그들의 말하는 국익이고 실용이고 하는 것들의 본질이 이렇다고요. 난 도울 선생 굉장히 존경하는데, 도울 선생이 8월 15일 날 우리가 해방은 됐지만 독립하지 못했다. 왜냐면 남과 북이 분단이 되었기 때문에 독립, 홀로 독자에다 설립자잖아요. 설립, 자립, 독립 이런 말이거든요. 스스로 서야 돼요. 경제라는 것도 스스로 설 수 있어야 돼요. 자립, 경제 이렇게 돼야 하는데 미국 없으면 안 되는 경제를 만들어 놓고 그게 뭐 자랑이라고, 미국 없으면 안 되는 국방을 만들어 놓고 그게 뭐 자랑이라고, 인제라도 군 통속권 자면 수장이면, 나라의 수장이면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하잖아요. 독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하잖아요. 그게 국익이지 아닌가?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사대주의를 하면 모조리가 되고 민족이 사대주의를 하면 나라가 망한다. 딱 그 꼴이야. 다 모조리야. 다 모조리. 왜? 난 너무 답답한 게 막 윤석열, 김건희를 비판할 때는 그렇게 똑똑하던 사람들이 맞아. 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 모조리가 돼가지고 막 사대주의를 막 칭찬하고 집단 최면에 걸려. 집단 최면에 걸려가지고 자아도취가 된 거지. 근데 그들은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들은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이니까. 근데 왜 우리 노동자 민중들이 그러냐? 미국에 자동차 산업 넘긴다고 하는데 우리 막 자동차 노동자들이 와 이재명 잘한다 이러고 있고, 미국에 조선 산업 넘긴다고 하는데 막 우리 보통 노동자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성과인 것처럼. 성과인 것처럼 그걸 막 믿고 우리가 박수를 치고 있냐고.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절대로. 지금 자동차 산업도 지금 미국 그 관세가 엄청 붙어서 수출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벌써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런 내용들은 사실은 신문에 잘 안 나오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자동차 미국한테 못 팔면 중국한테 팔 생각하면 안 되나? 그치. 인도에 팔고, 인도에 팔 생각하면 안 캄보디아에 되나? 팔고. 그러니까 베트남 가봐. 다 저거잖아. 오토바이잖아. 그걸 차로 바꾸면 굉장히 미국과 이 관세 문제로 갈등이 심화되는 나라가 많거든요. 그들과 외교적으로 가까우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실용적인 거 아닌가? 그들이 말하는 실용 외교에서.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 못해요. 그쵸. 절대 못하지. 왜? 4대 2에 우리가 어떻게 감히 미국을, 한미 동맹인데 민족보다 중요한 동맹이 어디 있습니까? 그쵸. 우리 국민보다, 노동자들보다 중요한 동맹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 왜? 그쵸. 1894년 하면 뭐가 떠오르죠? 가보. 그렇죠. 동학. 당시에는 이제 농민이 태반이니까. 지금 우리가 노동자 민중 이러지만 그때는 이제 농민들. 태반인 농민 민중이었던 거잖아. 그 민중들이 일어났잖아요. 그 뭐 보구강민, 척양척외, 이거 굉장히 민족적으로다 맞잖아요. 사대주의를 반대하고 우리 민중들은 한생 그렇게 살아왔어요. 왜? 자립, 사대에 반대해서 자주 독립, 이게 당연한 거잖아. 그렇게 살아온 거니까
척양척유의 보국왕민을 외치고 일어난 그 동학도들을 고종은 달래기는커녕 어떻게 했지? 청나라 군대를 데리고 와서 처단을 하죠. 동학을 막아달라 한 거예요. 그게 빌미가 되어서 뭐야 청나라 군대 들어갔어? 그럼 우리도 들어갈래? 그래서 외놈들이 들어온 거잖아, 무장한 채로. 그래서 정작 우리 이 민족을 그 동학도들을 우금치, 공주 우금치라는 데가 있어요. 네. 이 그곳에서 우금치 몰살을 고개에서 하죠. 일본 놈들이 외놈들에 의해서 우리가 몰살을 당하는 그 오욕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당시에 근데 그 위정자들, 지배층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청의 식민지, 왜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지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백성이 일어나는 게 싫은 거지. 그렇지. 백성이 일어나서 나의 권자를 뺏기는 게 싫은 거예요. 그렇죠. 그 역사가 이어져 온 거잖아. 그 역사가 친일파 놈들의 역사로, 그리고 친미파 놈들의 역사로.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위정자들은 사실 이름만 바뀌었을 뿐. 그치. 그냥 그 지위는 그대로 이어졌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누구누구의 난, 뭐 이렇게 누구누구의 난, 이거는 그 사실은 일반 백성들이 일으키는 난들이었잖아. 이 위정자들이 하도 헤쳐먹으니까 도저히 못 살겠다, 갈아엎자 이렇게 해서 했지만, 이 위정자들은, 그 사람들은 사실은 사병들이 있었고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놓치고 싶지 않아서 무력으로 다 제거한 거지. 근데 이 역사를,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사실은 누군가가 이렇게 쓴 거를 내가 봤거든. 우리나라의 백성들은 독립, 자주를 위해서 일어나는데, 위정자들, 이 권력자들은 붙어 먹는다. 외세에 붙어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 국부 자체를, 정말 국부를 일본에 팔아넘기든 미국에 팔아넘기든 이들한테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의 기득권, 자기들의 맞아. 권력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 이거는 늘상 그래왔어요. 조선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이 역사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거기에 우리가 놀아나면 안 된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스스로 주권을 되찾는, 그러니까 노동조합도 자주적으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지 못한 걸 어용노조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람한테 자주성, 민족한테 자주성은 굉장히 이거 중요해요. 사대주의라면 머저리가 된다니까. 사람이 사대주의를 하면 머저리가 되고, 민족이 사대주의를 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지금 망하는 길로 가잖아. 벌써 몇 번 망했어, 나라가. 근데 왜 스스로 독립할 생각을 해야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관세 문제로 미국과 대치하는 나라들하고 이거 연계해도 되거든, 하면 사실. 되거든요. 근데 왜 한미동맹을 버리면 안 되나? 왜 안 되죠? 한미동맹을 버리면 북이 쳐들어오나? 한미전 그렇게 우리는 세뇌를 당했죠. 네. 미국이 나가면 북한이 쳐들어올 거야. 적화통일 된다. 그래서 어찌됐든 국방비를 늘려서라도, 아니면 미국의 그 날갈 빠진 비행기를 사주더라도 우리는 주한미군들은 여기에 주둔시켜야 되고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주한기지를 달라, 이제는 대여가 아니라 소유권을 주장을 하는 이런 그지 같은 나라가 됐죠. 그렇죠. 한국, 일본 같이 돈 많이 버는 나라가 그 우리가 지켜주는데 돈 더 내야 한다. 그 방위비 분담금 논쟁 또 시작될 거예요. 난 정말 이 정부가 자주성이 있는 정부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실용 외교를 하는 정부라 그러면 미국 나가라? 그래야 맞다고 봐요. 사실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들은 얘기로 생각을 해보니 그렇네. 방위비 분담할 방위비로 우리가 그냥 전투기도 사도 되고, 저희도 돼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국방 5위예요. 기술력 미사일도 5위야. 개발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안 될 게 없는데 이제까지 왜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을까? 이 생각도 저는 왜냐면 이제 군복무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죠. 우리의 주적은 누구? 뭐 그치. 이거 대적관이라는 거를 우리 항상 배우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인데, 그리고 그냥 그게 너무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했는데, 한 번쯤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다른 방법이 분명히 있는데. 자주통일, 평화통일이 가장 실용적인 거예요. 맞아요. 가장 비용도 아끼는 거고.
그러니까 한미일 삼각 군사 동맹을 강화해서 우리 민족이 얻을 이익은 없어요. 전쟁 나는 거지. 전쟁 그럼 나면 동북아의 그 긴장만 더 그 올라가는 거고, 다시 얘기하지만 북이 남을 적화 통일을 하려고 했으면 작년에 윤석열이 때렸지. 그 내란 일으키면서 그 뭐야 외환 유치라고 하나요? 북 전쟁 도발할 때 그때 했으면 명분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띄우고 저는 그게 보여준다고 봐요. 북은 적어도 남을 적화 통일할 생각이 없구나. 작년만큼 좋은 기회가 어딨어. 맞아. 명분도 충분하고 삐라 뿌리고 이른바 말이지. 장성들 다 감옥 가가지고 군통수권자도 없고 막 나라가 개판이었는데 그때 쳐들어갔으면 쉽잖아. 일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미군이 있었으니까 못 들어온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겠구나. 우리나라 국방이 예를 들면 흔들렸지만 미국이라는 든든한 뒷배가 있어서 함부로 쳐들어오지 못했을 거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그럴 수 그러네. 있겠지. 할 말 없다. 그냥 일반 시민들의 생각. 그래서 미국은 나가면 안 된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생각할 아까 수도 있겠지. 그 얘기를 곰곰이 듣다 보니 뭐 한미일 군사 동맹이라는 게 결국에 중국 견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나 일본이 사실은 미국의 이용당하는 그렇지. 거고. 이게 아까 그 수출에 대해서도 더 큰 시장들도 사실 있는데 그 미국 시장에만 우리가 매달릴 필요가 없는 건데 왜 이제까지 저 스스로를 약간 나는 왜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당연히 받아들였을까? 근데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좋네요. 노동조합을 해도 사실은 노동조합을 오늘 해도. 방송은 이걸로도 저는 의의가 충분하다고 봐요. 우리 김비룡 동지를 비롯해서 김비룡 동지가 이렇게 맹목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면 대다수의 우리 조합원들이 맹목적으로 그럴 수 받아들였을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제 주장이 옳다 믿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지. 근데 저의 주장을 동조하진 않으셔도 좋다. 다만 생각해보자. 그게 정말 국익인가? 그러니까 국익에 대해서 실익이 뭔가를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우리한테 그럼 도움되는 건 뭐지? 우리한테 진짜 그러니까 외교의 목적이라는 게 뭐 실익이라고 하면 그게 뭘까? 도대체 뭘 가져와야 그러면은 이게 성공한 외교고 좋은 외교인가? 어떤 걸 성과로 가져와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그리고 좀 기사도 좀 찾아봐야겠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햇볕 정책이라는 말 자체를 굉장히 혐오하거든요. 그 햇볕 정책의 목적 자체는 북을 붕괴시키는 거니까요. 그쵸. 그러니까 그 햇볕 정책이 그거잖아요. 못 벗기는 거예요. 네. 체제를 네, 맞아요. 벗어나게 하게는 거기로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른바 국힘당 애들, 그러니까 수구 보수 세력들은 바람처럼 후 불러가지고 그렇죠. 나그네의 옷을 벗기려고 했다면 그런 방법은 안 돼. 이렇게 햇빛으로 이렇게 물자를 막 막고 막 이래서. 그래갖고 뭐 그게 이제 이른바 퍼주기냐 아니냐 막 그쵸. 이렇게 그치. 되고 대북 뭐 어쩌고 그러면서 그 안보 위협을 얘기하는데 그 정동영 장관이 저는 그 이번에 인사청문회 할 때 굉장히 인상적인 말을 많이 했다고 봐요. 거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그 발언의 핵심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인상적인 말을 이렇게 놓고 보면 2018년에 얼마나 평화 무드가 이렇게 좋았습니까? 우리는 아니지. 그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까지 가서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 그 국가보안법에 이적단체가 되어버린 범민련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난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인 줄 알았잖아. 문재인 대통령이. 근데 그때 보세요. 그때 이른바 막 군사 비용이든 막 대결로 인해 낭비되는 이런 비용들이 오히려 더 적었을걸? 경제적으로나 실리적으로나. 지금 얼마나 이게 위험천만해. 평화가 비용이 제일 저렴하다. 적게 들어가요. 평화가 그 국익이야. 그러니까 자주통일로, 평화통일로 정말 국익을 위한다면 그러면 외세가 그 미국 군대가 우리 민족끼리 통일을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통일은 우리 민족끼리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미군은 철거시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도 작전 통제권도 우리가 환수도 해야 되고 그런 노력들을 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은 있지 않은 거야. 적어도 이 정권에서 10여 년 전에 노무현 정권 시절엔 그런 노력이 있었는데 더욱더 발전해야 하는데 오히려 퇴보하고 후퇴하는 거죠. 이렇게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평화통일을 요구하면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탄압을 받는. 입틀 막 왜냐하면
현 조건에서 평화 통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러니까 흡수 통일이 아니라고 하면 그 햇볕 정책 그래서 네. 반대하는 거니까요. 햇볕 정책은 흡수 통일 방안이니까 평화적으로 두 나라의 그 남북의 체제는 이미 달라. 네. 그렇죠. 다르잖아. 사회주의고 자본주의인데 그 이거 체제를 인정하면서, 통일하려면 연방제 방식밖에 없거든. 근데 연방제 방식이라는 걸 북이 먼저 주장했다는 이유로 어허. 내가 이거 연방제 방식으로 통일해야 한다 하면 이게 국가법 국가법 위반이래. 위반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 연방제라는 거는 그 체제를 서로 다른 체제를 인정하는 유지하면서 거는 맞습니다. 북은 북대로 유지를 하고 우리는 그런 데가 우리대로. 있나요? 굉장히 많죠. 아, 있어요. 그 미국이 정식 명칭이 뭐죠?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 이 유나이티드가 뭐야? 연방? 연방이야. 주가 각 그러니까 거기는 각 주마다의 법률들이 따로 있는 거잖아. 미합중국이라고 하잖아요. 미합중국. 그쵸. 50개의 그 작은 연방이 모인 연방 국가예요. 그렇게 치면 이제 그 러시아도 연방 국가고요. 되게 작은 나라. 스위스도 연방 국가예요. 아, 그래요? 스위스 연방. 러시아는 근데 그 소련에서 해체되면서 그냥 러시아 내에서도 이제 여러 지방들이 가지가 있는 있는 거죠. 아, 그리고 있어요. 영국도 그 유나이티드 그쵸. 킹덤이라고는 그쵸. 하지만 뭐 되게 웨일즈. 작은 나라의 연방이잖아요. 그래서 각각 서로 다른 어느 정도 체제를 유지하나요? 네. 주 개념 이런 걸 떠나서 연방 국가는 이미 있는 거예요. 연방 제도 자체가 없는 게 아니고 새로운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거를. 그렇지. 근데 우리가 잘 인식을 못하는 거지. 우리는 연합제를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 연합하면 떠오르는 거 있어요? EU? 정확하네 역시. 우리 이 멤버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유럽 연합. 그러면 유럽 연합이 하나의 국가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근데 하나의 국가는 아닌데 서로 친하게 지내자 이거예요. 그렇죠. 경제 공동체 EC 그 화폐 통합했어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 1999년에 서로 유로화하고 왕래하기 편하고. 근데 여전히 스위스는 스위스 프랑스고 그렇죠. 그치. 영국은 파운드 썼는데 이제 EU에서도 탈퇴했지. 그러면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면 유럽이 아닌가요? 아니죠. 그럼 뭐 그렇지 않죠. 아메리카인가? 영국이 아시아인가? 유럽은 유럽이거든. 근데 유럽 연합이라는 건 다른 나라지만 친하게 지내자. 그래서 뭐 국경도 열고 신겐 조약해서 그치.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문제 없게 하고. 근데 요새는 또 문제가 돼요. 이 보호주의는 트럼프만의 정책은 아니에요. 유럽도 갈수록 자기 이제 걸어 잠그기 시작했거든요. 이를테면 독일만 해도 대표적으로 이제 베를린을 그 유럽에서 이제 가장 큰 도시로 만들겠다 이런 목표. 근데 왜 그러냐면 늘 얘기하지만 제조업은 유지돼야 하거든. 그걸 알아요. 근데 그 제조업에서 종사할 노동자가 없는 거야, 갈수록. 그러니까 난민을 받는 거야. 이른바 난민을 받아갖고 3D 업종에 종사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정책인 건데, 막 일부 사람들은 그 메르켈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 난민들을 보호하려고 받는 것처럼 인류에서 다 국익을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그게 실용이라면 그게 실용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실은 계산이 그렇잖아. 깔려 있는 거라고. 근데 이제 독일 입장에서는 받을 만큼 받은 거야. 더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그러니까 정도 이제 걸어 잠근 거거든요. 난민 들어오지 그러니까 말아요. 유럽 연합의 본질은 이건 거예요. 다른 나라 뭐 친하게 지내자. 연합제라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주장하는 통일 방안은 연합제거든요. 서로 다른 나라인데. 서로 다른 나라인데 왕래 자유롭게 하면서 그냥 친하게 지내자. 사실은 통일 방안이 아니에요. 진정한 통일은 아니네요. 통일 방안이 아닌 거예요. 분단 방안이지. 그러네요. 계속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화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연방제거든요. 근데 북이 먼저 주장했다는 이유로 이거 그치. 국가법으로 가로막고 이거 토론하지 못하게 하면 이거 안 된다. 저쪽에서 주장하는 거 무조건 안 돼. 아, 이렇게 배우잖아요. 우리 근데 그렇게 배워. 그걸 그래서 진지하게 생각도 안 해보거든요. 맞아. 그게 진짜 맞는지 참인지 거짓인지도 생각 안 해보는데. 그래서 저도 반성하는 게 제가 이제 교섭위원 교육할 때 간혹 그러거든요. 잘 모르겠죠?
그럼 사용자가 말하는 거 반대로 하세요. 네, 이렇게 하는데 이걸 잘못 학습하는 사람들이 나도 이렇게 안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시면 안 우리한테 돼요. 좋은 건데. 아니요. 책임을 통감합니다. 저도 책임을 통감하고 그래서 자기 머리로 사고해야 한다. 맞아. 그러지 않으면 거절이가 된다. 어느 순간부터 의지하게 돼. 언론이나 맞아. 또는 특정한 사람이 예를 들면 김어준이 될 수도 있겠죠. 공신력 있고 또 맞아. 사람들이 맞다고 하니까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맞겠지. 맞겠지. 우리가 검증도 안 해보고. 근데 이제 생각하기를 멈추는 거죠. 그치.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오늘 방송 굉장히 유의미합니다. 그 정말 성과적이고 우리 김비룡 총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머리로 사고하자. 정말 국익이 뭔지 실용이 뭔지 정말 노동자 민중 다 죽고 노동자 민중 노예가 되는 그런 실용이라는 게 있으니까 나라를 팔아먹고 그들이 실용을 얘기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떨어를 팔아먹고 지금 현 정부의 모습이 그 나라를 팔아먹은 그 자들이 말하는 그런 논리와 다르지 않은지 저는 모르죠. 당신들은 알겠지. 당신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야 한다. 정말 노동자들을 위한다면 좀 마스가 프로젝트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후쿠오카에 TSMC 공장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마을이 생긴대요. 그렇지. 거기 마을이 생긴대요. 맞아.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럼. 공장이 있고 돈이 있으면 또 마을이 생기면 또 기타 다른 부대 시설들이 또 자연스럽게 생겨나겠죠. 그렇지. 그럼 이제 활성화가 되기 싫어도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고요. 지역 경제라는 게. 완성차 하나 있으려면 1차 밴드, 2차 밴드, 3차 밴드 맞아요. 얼마나 많이 들어오니까. 하청업체가 그치. 진짜 뭐 6차, 11차 근데 하청까지도 그리고 있고. 우리나라는 사실은 산업단지라는 게 각 지역마다 엄청 있거든요. 우리 군산에도 국가산업단지를 만들어놨어요. 단지만 있지. 그런 데를 황무지 사실은 아닌가요? 그런 데를 사실은 활용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미 기반은 그거는 활용하지 않고 그냥 뭐 인건비 비싸고 군산에서 이거가 이동하려면 물류 비용이 비싸고 여기서 뭐 조수 간만에 차가 이런 정말 안 되는 부정적인 얘기들을 더 많이 해서 사실은 좀 저는 그러니까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이 것도 사실 물론 뭐 이게 제조업 분야에 적용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독일차 사는 이유가 뭐예요? 독일에서 만들어진 거를 우린 더 높게 치잖아요. 가격이 비싸더라도. 사실은 이제 물론 이제 그 인건비라는 게 굉장히 그 생산에 있어서 큰 부분을 그 차지하는 건 맞지만 한국도 이제 사실 그런 품질이나 이런 거 고급화를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걸 유의미한 얘기 가지고 충분히 그 셀링 포인트가 될 수 있거든요. 그치. 가격이 비싸더라도 그래. 그게 솔직히 가격 비싸도 우리 좋으면 사잖아. 우리가 싸더라도 중국 차 안 사는 이유가 사실은 그 불확실하기 때문이잖아요. 고장이나 품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그게 조금 개선된다면 중국 차도 사겠죠. 그치. 지금도 돌아다니니까. 그런 것처럼 뭐 인건비, 높아지는 인건비에 맞춰서 사실 품질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간다면 꼭 뭐 이게 불리한 부분은 아니지 않나. 네. 그런 부분. 두 분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얘기 하셨고 학자들도 그런 얘기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핸드폰 만들고 자동차 만들고 배 만들고 반도체 만들면서 뭐 이렇게 전투기도 만드는 이런 나라가 없대. 우리나라 말고. 기술력 우위. 엄청나게 이게 고도로 진짜 그 기술이 필요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만 너무 당연하게 그러니까 생각하고 제가 이런 위대하고 훌륭한 민족인데 우리가 왜 4대 예를 합니까? 국민 주권 정부라며. 국민의 예, 노동자 민중의 예를 갖춰야지 4대 예.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도의 예라고. 왜 거기 서서 이렇게 사인했냐 그랬더니 경상도의 예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만의 그런 형식 논리에서 좀 벗어났으면 해요. 우리는 사실은 너무 당연시 했던 것들을 사실 되돌아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것도 학습인 것 같아요. 학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외국계 좋았고 외국하고 잘 살고 미국하고 잘 살아야 우리가 잘 산다 이렇게 그냥 학습되어진 것들 그리고 은연중에 세뇌된 것들이 이번 외교 갔다 온 거가 트럼프랑 협상했으니까 그리고 뭔가 잘한 것 같아 이렇게 우리가 위안을 삼지 않았나. 근데 노동자들은 사실은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6개월 동안 저 아스팔트 위에서 뜨겁게 이
겨울에서부터 여름까지 지내왔던 것처럼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 우리는 먹힐 수밖에 없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더 힘든 생활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좀 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구 세력들이 이제 트럼프한테, 그러니까 이제 마가 쪽에 연결해서 그 이재명 대통령은 그 지독한 반미주의자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현 정부는 우리는 반미주의자가 아닙니다라는 걸 세련되게 알린 잘 알렸다. 어필했다. 이게 성과라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난 노무현만큼도 아니에요라는 걸 입증하고 온 거예요. 노무현은 적정 통제권 내놔라 이거잖아. 그렇지. 뭐라도 하나 받아왔어야 됩니다. 나는 그렇습니다. 당신의 중견인이다라는 걸 입증하고 온 거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4대의 예가 과연 우리 노동자한테 의미 있는 것인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안녕. 안녕.